이진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아, 예. 저도 화면에서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독종의 보좌관이라고 됐어요. 근데 예. 그건 제 표현이고 예. 간단히 좀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2003년이죠. 16대 국회부터요. 인턴으로 국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서 수발하면서 인턴 이제 2년을 거치면서 한 단계씩 이제 승진해서 이제 정책 비서, 비서관, 보좌관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요. 보좌관으로서 한 국회에서 한 18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좌파들에 대한 어떤 민낯이라든가 또는 이제 제보라든가 비리 이제 이런 거 조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기가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업력이라고 그러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쌓이는 능력인데 업력이 쌓여서 2019년 8월 19일 날 부산대 의전에서 이제 기생하고 있는 조민 씨의 그런 비리 행위를 처음으로 폭로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 그 과정에 수많은 제보자와 기자들과의 팀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예. 그 과정을 그냥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게 또 반복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사명감, 나름 사명감 속에서 그 과정을 책으로 또 엮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 그 책도 출간을 했고요. 예, 지금은 다시 한 번요. 그는 그날 머리를 저기 나오네요. 예. 이 책입니다. 그날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이 예.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서점에 가면요, 조국 책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서점은 좀 다르긴 한데, 그 책에서 지금 조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좀 여러분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또 저처럼 이렇게 우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하여튼, 최근에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 갔다가 지금은 국민의 미래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예. 저도 퇴근하면서 저 책 하나 사봐야 되겠네요. 한 권의 책을 사주는 것이 역사를 바꾼다고 가끔 이 얘기를 하죠. 한 명 한 명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듯이 책 한 권을 사고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봐주면 그게 역사를 바꾸죠. 건국전쟁에서도 그 역사의 한 자락을 만들었죠. 저 책,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함께 기억하시고 서점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 권 집어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사도 됩니다. 아, 예, 그러네요. 핸드폰으로. 제가 쉬운 방면. 예. 요즘과 이것도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예. 보고 있는데, 예. 인터넷으로 구매해 주십시오. 예. 뭐, 여러 좋은 서점들에서 지금 저 책이 팔리고 있으니까 인터넷 사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순위가 올라가니까 훨씬 좋겠네요. 네. 자,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미래에 계시긴 하지만, 국민의 힘과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현재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이번 총선에 지금 선거 전략이라든가 뭐 선거 활동, 계획, 스케줄 이런 걸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국민의 미래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나요? 함께하고 있죠. 예. 예, 우리는 이제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 힘은 한 몸이고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이 워낙 이제 저쪽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집중 포화를 쏘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혼자서 그걸 다 맡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미래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나눠서 저희가 방어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면서 우리 우파들이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국민의 미래가 비례로 이루어진 정당이거든요. 좀 더 발빠르게 지역구에 가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본인 선관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례에 계신 분들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국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우리 우파의 메시지, 그리고 저쪽 좌파의 잘못된 카르텔과 부정이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는 공동의 가치는 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DNA가 같은 형제와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DNA가 같은 정당이다. 아, 그거 참 간편하게 좋네요. 네. DNA가 같은 DNA 같은 정당이 누굽니까? 부모 형제들이죠. DNA가 같은 정당. 예.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지금 이번 총선을 이끄는 분은 인요한 위원장이죠. 인요한 위원장 문제 몇 가지 좀 다뤄본데 우선 인요한 위원장 스타일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그립이 센 분이신지 아니면 주로 이제 설득하는 방식의 소통하는 리더형인지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입니까? 제가 대변인 임명된 지가 이제 며칠 안 됐거든요. 이제 예. 월요일 날 연락을 받고 화요일부터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대변인을 이제 만났었어요. 근데 직접 대화는 하지 않고 회의를 주재한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그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혁신위 위원장 하실 때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격조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옛날에 이준석을 설득하려고 부산 내려가서 경성대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면서도 서로 좀 약간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고, 하지만 또 강단은 또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소시 있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요, 아주 또 세게 저돌적으로 나가는 부드러운 불도저,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부드러운 불도저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불도저. 아, 이름 닉네임을 잘 지으시네요. 예. DNA가 같은 정당. 네. 부드러운 불도저. 아, 부드럽지만 추진력. 네. 한번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추진력, 이런 게 강하다. 이런 부분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 중에 단독 플레이가 좀 많다. 좀 여러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리더들이 나와서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한 위원장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단독 플레이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스피커가 하나 더 늘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좀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일단 수긍하시는지, 여기에다가 인요한의 역할은 단순히 스피커가 아니다. 뭐 이것까지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요한 그 위원장님은요, 단순한 스피커가 아니라 아주 이제 주포인 스피커고요. 이번에 국민의 미래가 이제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대변인 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대변인 단만 보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조금 예. 더 추가 오늘 됐기도 했는데, 이 10명에 있는 대변인 단을 구성하고 있고, 이 대변인들이 각 이슈마다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걸 진두지휘하는 게 인요한 우리 스피커고요. 그동안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잘 하시긴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아주 이제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벗어난 아주 신선한 문법을 많이 보여주셔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은 권투 선수라도요, 링에 올라가서 2명의 권투 선수랑 맞붙는다면요, 그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이재명, 조국이 쉬지 않고 때리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한동훈 위원장 부담이 됐었었는데, 이렇게 아까 말한 부드러운 불도저 같은 저를 인요한 위원장이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역할을 나눠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제 인요한 위원장님 어디 가셨냐면은 거기 백령도에 갔습니다. 예. 백령도에 왜 가셨냐면은 천안함 사건 14주기가 되는 날이 어제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천안함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이제 장병들이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 해서 이제 비극을 맞게 됐는데, 이거를 위로해주고 가는 거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을 지금 선거를 다 돌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님이 어제 혼자 가셔서 기자들도 많이 가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함 14주기 의미를 다시 되살리고, 애국이 뭔가, 우리 자유민주시장이 뭔가, 이런 부분을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 끝에 지켜지는 것이죠. 백령도를 찾아가는 것, 천안함의 그 날에 서해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백령도를 찾는 것은 자기가 사는 땅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 백령도에 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죠. 엊그저께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네요. 선대위 회의 때 이야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조국과 이재명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금 조국 문제를 1시간 동안 정혁진 변호사하고 다뤘는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실상 선전포고이기도 하죠. 조국과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른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른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지금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반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실제로 지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기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험한 생각이 위험한 세상을 만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국 씨가 옛날에 산호맹 사건으로 본인이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속됐다 결국은 이제 풀려나긴 했었는데 여러분 산호맹 사건이 뭐냐면은 한국전 6.25 전쟁 이후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반국가 전복 시도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게 산호맹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 그때 40명이 구속이 됐고 150명이 지명 수배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쉽게 비유하면요. 통진당 사건 아시죠? 이석기 의원이 있었던 그 통진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 통진당 재판 내용을 잘 찾아보시면 실제적으로 국가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통신시설에 가서 그 관을 폭파시킨다. 또는 어디에 제가 하수구에 가서 하수관을 폭파시킨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총을 구해야 하는, 총 어디서 구하느냐?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은 러시아하고 해외에 들어온 선박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총을 구할 수 있다. 부산에 가서 총을 구하자. 이런 대화를 진지하게 나눴던 게 통진당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훨씬 오래전에, 즉 1990년 초입니다. 1990년 초에 조국은 이 산호맹 사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산호맹 사건에 가입한 게 아니라 산호맹 산하에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난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이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산호맹 목적이 뭐냐면 국가 전복 기도였었거든요. 그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사회과학원이 했습니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조국이 제공했기 때문에 조국은 유죄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국가 전복 기도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국가 단체는까지는 아니지만 이적 단체로 활동한 것이 인정이 됐어요. 이적 단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적 행위가 뭐죠? 간첩 활동 이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적 행위를 한 단체에 있었다. 이게 조국의 얘기입니다. 즉 조국은 이런 오랫동안 이게 그 90년대가 거의 뭐 25년, 뭐 30, 40년 가까이 된 거죠.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위험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서서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민정수석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서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그게 좌절되니까 이번에 본인이 창당을 해서 그 위험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루겠다면서 원내 진입을 직접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유아 위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른다. 아주 이제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인유한 위원장께서 해주셨네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여의도와 그 주변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울에 규제가 많은데 그걸 풀어서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충청도 이제 표를 의식한 거고 중도표를 의식한 거로 지금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종시 이제 이전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졌는데 그 완성을 우리 집권당 국민의힘이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는 다 내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려가 있죠. 지방에 흩어진 공공기관도 많이 있지만 메인 중앙 부처들은 전부 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 감시, 그리고 국정조사 또는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설명 이런 것 등등을 수시로 하거든요. 근데 너무 거리가 물리적으로 멉니다. 물론 이제 통신시설 잘 돼 있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종시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라면 입법부가 세종시에 내려가서 이거 세종시 이전을 완성을 시켜야겠다. 화려한 점정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들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한 거고요. 네. 또 하나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여의도 여러분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의도 가면 크게 여의도는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나눠집니다. 네. 동여의도 보시면 그 기준이 여의도 광장이에요. 근데 동여의도 보면은요. 63빌딩이 동여의도가 있죠. 그 다음에 IFC 몰도 있죠. 이제 이런 빌딩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고층 건물로 인정받는 그 건물입니다. 이게 왜 동여의도에 있냐면 거기는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여의도, 오면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공간이죠. 서여의도에 있는 건물은 모두 다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게 지을 수가 없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상가 또 방송국도 있거든요. 그 모든 건물들이 국회의사당 때문에 고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위에서 이제 하향으로 조준한다든가 이런 위험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회의사당이 세종시에 내려간다 그러면 서여의도 잠재되어 있고 이제 시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불만과 또는 이제 낙후된 그런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서여의도 시대를 열고 그거를 국회의사당을 아주 뭐 좋은 갤러리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다. 그런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충청도 짚어주시고 여의도, 영등포까지 좀 짚어주셨네요. 서울 개발의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국회가 서울에 있는 거 사실은 특히나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많았죠. 주요 고위 공무원들이 막 특히 이제 상임이라든가 무슨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맨날 대기하고 있어서 행정부의 업무 문제도 굉장히 차질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고 서울에 묶여있는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문제까지 짚어주셨네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현 정부는 의붓아버지,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비하성 발언이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확산됐는데 이 발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또는 차기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과연 기본적인 이제 인성이나 인식을 갖추고 있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이제 재혼 가정이 옛날에는 그게 좀 숨기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재혼 과정을 인정해주고 또는 북돋아주고 그걸 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라 그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죠. 예. 다문화 가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마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돼서 선천적인,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물려받지 않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뭔가 나쁜 사람이다, 뭔가 악질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분이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어떤 보건복지를 챙긴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거나 잘못 흘러갈 수 있겠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살펴보죠. 발언 자체에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까지 많이 반복하고 있죠.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과 조 씨와 함께 누가 더 센 발언하냐? 누가 더 입이 거치냐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본격적으로 입을 탈탈 털어서 누가 더 윤석열 정부를 더 그냥 강도 높게 세게 이야기하느냐 그 시합도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을 왜곡하지는 말아야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망한 것이 검찰 독재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검찰 독재 비판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망한 게 검찰 독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 주장이 사실에 일단 맞는 주장입니까? 완전히 허위 주장이고요. 이제 조국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거짓말을 본인이 하지 아니라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허위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요,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압니다. 이분들이 검찰 때문에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려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포퓰리즘 정책,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었는데 좌파가 좀 심했죠.
국민들한테 현금으로 퍼주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한 국가입니다. 이 포퓰리즘 때문에 이게 나라가 인플레도 안 잡히고 이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졌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엄마가 멀리 나갔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엄마를 찾아서 그 나라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디 갔느냐? 그 나라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부유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 지난 거 보십시오. 페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페론주의가 뭐냐면 곧 포퓰리즘과 같은 의미로 쓰일 정도로 페론이나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요. 모든 것을 퍼주기.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노동이 투입되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유통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당장 달라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현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소비만 하고 만들어지는 거 없는 거죠. 그러면서 페론주의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그거를 무슨 검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 옆에 그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고 있을 때 누가 귓속말로 네.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얘기하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이 아마 이제 외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자기 생각이 없이 저렇게 왜곡된 얘기를 뭣도 모르게 하느냐 이제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페론주의, 좌파 포퓰리즘, 예, 좌파 포퓰리즘이 결국은 국가 재정을 막 현금으로 뿌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 더 사실은 자원의 사실은 국영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민간 기업들 시장화해야 될 기업들을 오히려 국영화해서 거기서 탈탈 뽑아 먹다가 결국은 생산성이 없는 그냥 껍데기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부국에서 빈국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예, 그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조국 전문가이시니까 네. 조국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범죄 혐의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징역형을 다 확정이 됐고요. 구속이 안 돼서 지금 날뛸 뿐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죄가 없다고 그래요. 아나무인격으로 오히려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저격하는 꼴인데 조국 전문가로서 조국의 정신 상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국 대표가 이제 뭐 피켓 하나 들었어요. 피켓을 들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3년은 길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조국한테 징역 2년은 짧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정신 상태가요. 단순히 수감을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인신 구속으로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가 옆에 가셔가지고 합리적인 사고, 증거에 입각한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조국도 이제 그 잘 배웠는지 시험도 좀 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신도 좀 온전하게 좀 다듬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치료도 같이 징역 가시게 되면은 같이 좀 꼭 받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 더 조국이 어제 이제 외신 기자회견을 했네요. 외신 기자 내용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을 또 했는데 뭐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으로 복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윤한 적법하게 응징하겠다. 레임덕, 데드덕 뭐 이런 걸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민 논란에 관여해서도 발언을 했고요. 어제 외신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외신 기자회견 좀 황당했는데요. 이제 조국 대표님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한테 거짓말을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다 못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셨어요. 어제 제가 좀 귀에 쏙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자기를 겨냥을 했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자기를 잡아 넣으려 했다는 건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외신 기자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검찰이 사모펀드로 조사를 하다가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녀 입시 부족으로 넘어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 외신 기자를 받아 쓰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당신은 이래서 거짓말이다 말을 하셨을 건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모펀드는요, 의혹이 있었던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건 검찰에서 사모펀드를 조사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모 경제지에서 사모펀드를 조사를 해서 단독으로 몇 걸 낸 건 있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근데 사모펀드라는 게 모든 국민이 사모펀드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희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지 잘 모르겠어. 이러다 보니까 확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쭉 이제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2019년 8월 19일 날 조민의 이제 장학금 비비 그리고 입시 부정 의혹을 거의 매일 단독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 5개 5일이면요 6, 7개를 단독 기사를 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 열흘 가까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국회에서 조민 관련된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검찰은 조사한 게 아니라 국회와 언론에서 조민, 조국 관련된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니까 검찰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그냥 넘어갈 정도가 아니네. 너무 의혹이 많고 특히 국회에서 나온 자료는 증거를 가지고 제가 증거를 갖고 한 거니까 증거를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이게 또 반기거든요. 예. 비리가 있는데 잡지 않으면 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너무 넘치는 증거 때문에 마지못해서 압수수색 한 거고요. 그때 압수수색 한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약간 조국 일가족한테 증거 인멸할 기회를 열흘 정도 준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했을 때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조국 가족이 핸드폰도 있었지만 상대방과의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주고받은 이메일과 핸드폰 통해서 전부 다 조국 일가족이 꾸몄던 가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자기가 검찰이 처음부터 자기를 사냥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 의혹이 없다가 이제 조민 입시 부정 왔다고. 이렇게 검찰을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조국은요, 지금 꿈이 큽니다. 탐욕이 커요. 뭐냐면은 여기서 원내에 들어와서 재판 지연은 당연한 거고요. 재판 지연시켰다가 나중에 정권 교체되면은 나중에 사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대선에 나오려고 그럽니다. 꿈이 대선 주자까지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마한 이유가 명분이 너무 멋져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피해자에 대해야 해요. 부당한 권력의 압박을 받은 피해자가 돼야 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검찰로부터 압박을 당했고 나는 그거에 맞서 싸웠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제 검찰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외신 기자한테 했던 그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좀 국제적으로 좀 망신이다. 외신 기자들이 좀 사실을 알고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줬네요. 자, 조국 검찰에서 조국 무슨 2019년 전후에서 털탈 털려고 그 시기에 왜 조국을 탈탈 털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저 조국 사태에 오히려 시발점을 맞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했고요. 네네. 예, 여기 댓글에 이런 글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저도 아까 이제 방송 중에 정혁진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웅동학원에 대해서 궁금한 걸 참았는데 오늘 말이 나오니 질문할게요. 웅동학원은 처음에 조국 아버지가 세운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고 했어요. 이사 중 한 분이 밝혔는데 왜 조사 안 하나요? 이렇게 답변을 저분이 좀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저 얘기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학원을 조국 아버님이 그게 처음 없는 거 빈 땅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 동네에서 운동학원을 동네 유지분들 몇 명 운영을 하셨는데 예. 그게 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조국 아버지가 와서 저거를 이제 산 거죠. 사서 운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 내용이 맞습니다. 조국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동네 뜻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하던 거를 조국 아버지가 와서 이제 대신 가져가서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맞아. 앞서 이제 그 얘기도 했는데 2019년도 인사청문회 할 때 사유 환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전혀 환원된 게 없습니다. 제가 환원되는 안 되는 늘 체크하는데 전혀 환원 계획도 없고요. 제가 운동학원에 나시는 분들 통해서 3쿠션을 알아보거든요. 환원할 마음을 아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환원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버티자.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선 주자가 되면 이걸 잘 운영해서 또 이제 사학재단이라고 그러죠. 사학이 모든 게 나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학 일가족이 또 가는 그런 부패 코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서 조만간에 논평 하나 쓰셔야겠네요. 요 문제. 사유 환원에 안 하냐? 약속 왜 안 하느냐? 2009년도에 웅동학원 문제 많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더니 웅동학원 현실 지금 어떻게 돼 있니도 한번 뜯어보고 살펴보고 이 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전히 조국 일가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사유 환원 왜 안 하는지 이거 좀 단단히 따져봐야겠죠.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자, 하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또 하나 남겨주셨네요. 다른 하나 조국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조국 파면 결정을 했죠. 그리고 복귀 가능한 시한을 5년으로 정했는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지금 해임 결정을 했습니다. 복귀 시한도 3년으로 단축했고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좀 서울대가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이게 입시 부정에 연루됐다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는 입시 부정의 주동자입니다. 물론 더 큰 주동자는 부인 정경심 씨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조국 대표가 문서 위조한 게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 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지도 않은 공인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그걸 했었고 또는 이제 인턴 예정 증명서를 해가지고 세상에 예정 증명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 말 많았었죠. 예정 증명서라는 게 처음에 언론에 통해 알려졌을 때 아들의 인턴 예정 증명서도 조국 컴퓨터의 사무실 파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의 양식과 다른 특별한 조국과 조민의 양식 그것만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 서울대 내에서도 서울대 명예를 목치는 거예요. 단순히 밖에 나가서 자기 자녀의 입시 부정한 게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서울대에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를 본인이 또 스스로 깨트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가 어떻게 이거를 파면을 의결해 놓고도 이걸 해임으로 낮출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조국이 실존하고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라이징 이제 위협이죠. 떠오르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의식을 해가지고 아마 봐주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게 봐주는 목적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한테 돈을 챙겨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파면을 하면요, 본인 퇴직금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해임을 하게 되면은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이번에 여러분 그 재산 내역 보셨습니까? 원래 조국 대표가 인사청문회 할 때 5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4년이 흘렀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경심과 조국 둘 다 경제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 신고한 거?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줄어든 게 2억 얼마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재산이 잘 유지하고 이제 남들은 이제 조국의 어떤 그 거짓과 입시 부정 때문에 피해를 봐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떵떵거리며 이제 살고 이제 그런 부자의 어떤 부를 잘 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대가 더 퇴직금을 전에 다 챙겨준다는 게 저는 서울대가 좀 너무 좀 아쉽고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재산 문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조국 부인 정경심, 조민 재판받을 때 거기에 변호사가 붙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뭐 숫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 굉장히 많았죠. 변호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조국 때 붙은 변호사가요 14명입니다. 아이고 14명이고요. 정경심 때 붙은 변호사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32명이에요. 중복이 안 된다면 일단 32명이에요. 그렇죠. 중복이 안 되고 사건 이제 그 선고 냈을 때 그 명단 수만 따진 겁니다. 그러면 32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늘어나요. 또 그 조민도 또 변호인이 또 있습니다. 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당시에 언론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이 사람들 변호인 사건 수익료만 주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뭘로 이제 감당을 했는지 저는 참 후원금으로 했나요?
후원금, 감옥 안에서도 영치금? 몇 억씩 지금 챙겨갖고 나왔다고 하죠. 영치금도 영치금으로.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또 조민은 자기 계좌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자기 곧 결혼해요. 계좌 공개하고. 예. 그 뭐예요? 그 결혼 축의금 달라는 거예요? 예식장 예약금 달라는 거예요? 아, 전 참. 이것도 한번 털어보시죠. 변호사 수입료 예. 그렇게 많이 변호사 지금 확인된 것만 32, 32 플러스 알파니까 그렇게 많이 쓰고도 재산이 늘었는데 어디서 재산이 2억밖에 안 줄었다면 왜 그런지 진짜로 이게 불쌍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남 뜯어먹고 그렇게 범죄자이면서 범죄자 행세하지 않는 그 조국의 실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열렬한 또 지지자들이 40대가 있어요. 또 20대는 냉담합니다. 이게 네. 극과 극이에요. 네네네. 이 조국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050 세대가 조국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30 세대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경험이 뭐냐? 4050 세대는요, 자라면서 조금씩 반칙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또는 실제로 본인이 반칙을 한 적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2030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이제 정보통신기술 발달 또는 제도의 개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요. 굉장히 투명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받는 세대예요. 시험도 그렇고 어디 응모한 그렇고 이제 그런 세대다 보니까 본인이 노력한 게 정확하게 평가된다 그러면 그 본인들은 수용을 해요. 근데 4050 세대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뭐 블라인드 제도 제대로 없었고, 아는 사람한테 뭐 싸바 있잖아요. 약간 뭐 지어주면서 우리 아이들 좀 챙겨줘. 그리고 이거 부장님 이번에 승진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조금씩 했던 세대들이다 보니까는 조국이 했던 저 부정행위, 저 비리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것 같아요. 둔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기준이 조금 기준이 낮죠. 낮은 이제 그런 세대라서 아마 4050 세대가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것 같고요. 2030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어떻게 나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점수로 공정하게 했는데 왜 당신 자녀는 허위 경력 가져가지고 누가 다 가고 싶어 의대를 가느냐, 명문사학을 가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조국을 치료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4050 세대가요, 투표율이 40%가 좀 넘습니다. 예. 근데 2030 세대는 여러분, 혹시 2030 세대 여러분들 보신다 그러면 정말 제 말 잘 들어주세요. 2030 세대는요, 투표율이 20%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 2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인구 비율은요, 2030과 4050 묶어서 비교하면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5% 정도? 6%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투표소에 가는 수가 이쪽이 2030보다 2배나 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 박탈감, 좌절감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장으로 가시고 광장으로 가셔야지 이 잘못된 불공정, 이 박탈감, 이 좌절감을 바꿀 수가 있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세상이 굉장히 많이 이전보다 투명해졌죠.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으로 실제 정당성, 투명해지면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진 것도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치열한 투명화되고 훨씬 더 인터넷 정보가 많이 뭐 일상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회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야 되는 우리 20대, 30대가 느끼는 조국 사태로부터의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보이죠. 지금 마지막으로는 투표 얘기까지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공식 선거일 시작됐으니까 뭐 이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오늘 그런 거 포함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제가 조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말을 늘 매일 저녁 새기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편견이나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했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모두 각자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팩트는 없습니다. 팩트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명심해 주십시오. 조국 대표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팩트, 범죄 행위에 대한 팩트를 다양한 의견과 주장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잘 차려서 우리 이번에 꼭
투표로 우리 힘을 좀 보여주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여러 문제 이야기는 핵심적인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잘 해주셨네요. 유튜브로 하면 썸네일 될 만한 말도 잘 해주시네요. 썸네일 좀 많이 좀 예, 만들어주세요. 조국 아니 제가 여러 얘기 네, 네, 중에 네. 조국 2년은 짧다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 예, 이런 좋습니다. 것까지도 좋습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바쁜 시간에 더군다나 공식 선거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오셔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준우 국민의 미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